오늘은 저위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팸에 따르면 위험, 그러니까 베타가 클수록 수익률이 높아야 하죠.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는 위험과 수익률 간 비례관계가 아니라 평평한 관계를 보이기도 하고 저베타 주식이 양의 알파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또한 베타가 수익률을 예측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파마프렌치 논문에서 살펴봤었죠. 이처럼 실증 분석을 해보면 위험이 낮을수록 수익률 혹은 알파가 높은 현상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위험은 변동성 혹은 베타로 측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저변동성 효과 혹은 저베타 효과라고 합니다. 먼저 저변동성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데이비드 블리츠, 왼쪽에 있는 분이 핀반 블렛입니다. 두 분은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퀀트 하우스인 로베코의 퀀트이기도 하죠. 이 두 분께서 저변동성 효과에 대한 논문을 쓰셨는데요. 먼저 변동성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줍니다. 여기 숫자가 작을수록 변동성이 낮은 포트폴리오, 그리고 숫자가 커질수록 변동성이 높은 포트폴리오입니다. 테이블을 보시면은 저변동성 포트폴리오가 고변동성 포트폴리오보다 수익률은 높고 변동성은 당연히 낮겠죠. 따라서 샤프 지수가 높습니다. 또한 알파 부분을 보시면은 저변동성 포트폴리오일수록 알파가 높고 최대 낙폭도 훨씬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저변동성을 롱하고 고변동성을 숏한 롱숏 포트폴리오를 살펴봐도 알파가 12%가량을 기록하고 T밸류 역시 3이니까 굉장히 유의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보이시는 그림에서 X축은 볼러틸리티, 그러니까 변동성을 의미하고 Y축은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변동성과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낸 게 자본 시장선 혹은 캐피털 마켓 라인이라고 얘기하죠. 이론적으로 캐피탈 마켓 라인은 변동성이 증가할수록 수익률이 증가하는 기울기를 보여야 되지만 실제로는 이와 다르게 역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즉 저변동성 포트폴리오인 D1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여기 지점에 위치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수익률이 높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고변동성 포트폴리오인 D10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수익률은 여기 위치해야 되지만 실제 수익률은 여기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X축을 베타, Y축을 수익률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 베타와 수익률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시큐리티 마켓 라인 혹은 증권 시장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역시나 이론적인 증권 시장선에서는 저변동성 포트폴리오의 경우 수익률이 이 정도 와야 되지만 실제는 수익률이 이 정도 되죠. 따라서 이 정도의 차이가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고변동성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이 정도의 수익률을 나타내야 되지만 실제로는 수익률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차이를 마이너스 알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샘플 기간을 10년 단위로 나눠서 구간을 살펴봐도 저변동성 효과는 유지가 됩니다. 86년부터 95년까지 결과를 살펴봐도 변동성이 낮을수록 수익률은 높고 즉 샤프 지수가 높기도 하고 롱숏 포트폴리오를 살펴봐도 굉장히 큰 알파를 기록하죠. 96년부터 2006년까지의 결과를 살펴봐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하나의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롱숏 포트폴리오를 보면 알파가 13.8, T밸류 역시 2.3이니까 유의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유럽의 경우도 알파가 10.2%에 T밸류가 2.9, 일본의 경우도 알파가 10.5%에 T밸류가 2.5로서 유의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에는 기존에 나와 있던 다양한 전략을 10분위로 나눠서 롱숏 전략을 해봤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D1-10, 그러니까 롱숏 포트폴리오에 알파가 마이너스이기도 하고 유의하지 않죠. 이는 우리가 소형주 팩터가 그렇게 강건하지 않다라는 영상에서 이미 살펴봤던 결과죠. 밸류 같은 경우는 롱숏 포트폴리오에 알파가 6%, T밸류가 1.9니까 어느 정도 유의하다라고 볼 수 있고 모멘텀 같은 경우는 알파가 14.3%에 T밸류가 2.8이니까 굉장히 유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순 알파뿐만 아니라 파마프렌치 3팩터 기준 알파 역시 높은 값을 보입니다. 여기 글로벌 알파로 나타낸 거는 단순하게 알파를 측정한 거고 FF 알파 같은 경우가 파마프렌치 3팩터 기준 알파인데요. 롱숏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알파가 약간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3팩터 기준으로도 높은 값을 보인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위에 두 개 행은 미국 기준이거든요. 미국 기준 단순 알파는 13.8%지만 파워 프렌치 기준 알파 역시 7%니까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유럽과 일본 역시 파워 프렌치 3팩터 기준으로 돌려봐도 알파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앞선 결과는 과거 3년 변동성 기준으로 측정했는데, 이번에는 과거 1년 변동성을 사용해서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패널 A가 과거 1년 수익률의 변동성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눈 결과인데, 롱숏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역시나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금융시장에서는 위험을 변동성으로도 측정할 수 있지만 베타로도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패널 B에는 베타로 10분위로 나눈 다음에 롱숏을 구현해봤습니다. 그랬더니 US volatility, 즉 변동성 기준으로 롱숏을 했을 때는 수익률이 13.8%지만 베타를 기준으로 저베타롱, 고베타 숏을 할 경우에는 알파가 9.3%죠. 저변동성 효과가 저베타 효과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유럽과 일본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패널 C 같은 경우는 더블 소트의 결과인데요. 먼저 베타를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눠주고 각 베타 그룹 내에서 다시 한 번 더 변동성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눴습니다. 이를 통해서 베타를 중립화하고 난 후에 저변동성 효과를 살펴볼 수 있겠죠. 역시나 미국, 유럽, 일본의 알파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베타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으신 분이 프라치니 안드레아고, 오른쪽에 있으신 분이 라세제 페데르센이죠. 두 분 모두 세계 최대의 퀀트 운용사인 AQR의 대표적인 퀀트라고 보실 수 있는데, 두 분께서 쓰신 논문이 그 유명한 Betting Against Beta입니다. 다시 한번 캐팸으로 돌아가서 캐팸의 전제는 다음과 같죠. 모든 투자자는 샤프 지수, 그러니까 위험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은 지점에 투자하죠. 여기 노란색으로 나타낸 게 개별 주식 혹은 개별 자산을 의미하고, 이런 것들의 분산 투자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로 나타난 게 여기 Efficient Frontier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샤프 지수가 높은 지점은 이 부분에 해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은 이 지점,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하고, 만약에 본인이 위험 선호도가 높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위험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해당 포트폴리오에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투자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레버리지를 사용할 경우는 이 자본시장을 따라서 변동성이 올라가는 대신 기대 수익률이 올라갈 거고, 만약에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 같은 경우는 디레버리지를 하기 때문에 투자를 덜 하겠죠. 따라서 변동성이 줄어드는 대신 기대 수익률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레버리지에 대한 제한이 있죠. 따라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를 사용하기보다는 위험한 주식에 더욱 많이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베타가 높은 주식이 오히려 낮은 위험 조정 수익률, 즉 낮은 샤프 지수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베타가 낮은 주식이 높은 샤프 지수를 보이는 현상도 나타나겠죠. 이를 저베타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왼쪽에 나타난 그림은 베타와 수익률 간의 관계죠. 이론적으로는 이 둘 간의 관계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실제로 살펴보면은 산술평균 같은 경우는 약간 평평한 모습을, 기하 수익률 같은 경우는 역의 관계를 보이기도 합니다. 빨간색으로 나타낸 게 이론적인 증권 시장선을 의미하고, 파란색으로 나타난 게 실제의 증권 시장선을 보여주죠. 따라서 레버리지가 가능한 투자자는 이 지점에 위치하는 저베타 포트폴리오에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기대 수익률을 이 정도까지 올릴 수가 있고, 고베타 포트폴리오는 디레버리지를 통해서 요만큼만 투자합니다. 그러면은 둘 간의 베타가 같게 되죠. 그리고 요만큼의 차이가 알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를 나타낸 전략이 BAB입니다. 즉 베타가 낮은 주식을 매수하고 베타가 높은 주식을 공매도합니다. 단순하게 1대1 비율로 매수와 공매도를 하게 되면은 포트폴리오의 베타가 음수를 가지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매수 포트폴리오는 저베타 주가 있고 공매도 포트폴리오는 고베타 주가 있으니까 당연히 베타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따라서 베타 뉴트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매수 포트폴리오는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베타를 1로 맞춰주고 공매도 포트폴리오는 디레버리지를 통해서 베타를 1로 맞춰줍니다. 또한 많은 논문에서 롱숏을 할 때 상위 30% 빼기 하위 30%를 하지만 BAB에서는 베타의 미디언을 기준으로 낮은 50%는 롱 포트폴리오, 높은 50%는 숏 포트폴리오를 해서 모든 주식을 롱이나 숏에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시가총액 비중이나 동일 비중이 아니라 팩터의 강도에 비례해서 비중을 배분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여기 베타 뉴트럴 포트폴리오, 팩터의 강도에 따라 비중을 배분하는 것은 실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이런 점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팩터의 강도에 비례해서 비중을 배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줍니다. 먼저 베타의 순위에 따라 ZI를 계산하고 이 Z값들의 평균을 Z바로 계산을 합니다. 또한 WH는 베타 하이, 즉 숏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나타내고 WL은 저베타, 그러니까 롱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의미하는데요. 먼저 K 같은 경우는 Z-Z바의 절대값을 다 더해준 후에 2 나누기 해당 값을 통해서 K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로 나타내는 거는 Z 빼기 Z바를 해준 다음에 이 값이 0보다 크면 이거를 쓰고 0보다 작으면 0을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이 값을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취해주고 해당 값이 0보다 크면 그 값을 쓰고 그게 0보다 작으면 0을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롱 포트폴리오에서는 베타가 낮을수록 더 많은 비중을 매수하고 숏 포트폴리오에서는 베타가 높을수록 더 많은 비중을 공매도하게 됩니다. 수식으로만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6종목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베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ABC 같은 경우는 베타가 낮으니까 롱 포트폴리오가 될 거고 DEF는 베타가 높으니까 숏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ZI는 이 베타의 순위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1, 2, 3, 4, 5, 6 등이 계산이 될 거고 여기 순위가 낮은 것들은 베타가 낮으니까 로우, 순위가 높은 것들은 하이가 되겠죠. Z바 같은 경우는 여기 Z값들의 평균을 나타내는 거고 그 값이 3.5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구한 값과 Z바를 빼준 다음에 절대값을 취해줍니다. 그러면은 베타가 가장 낮은 게 값이 가장 클 거고 약간씩 작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숏 포트폴리오에서는 베타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값이 크고 점차적으로 값이 작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K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값을 다 더해준 다음에 2 나누기 해당 값을 해주면 되거든요. 여기에 합계가 9이기 때문에 2 나누기 9를 해주면 0.222 정도가 나옵니다. WL은 로우 베타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계산해 주는 건데 K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구했죠. 그리고 Z-D바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 값 빼기 요 값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2.5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해주면은 2.5가 나오니까 2.5가 0보다 크죠. 따라서 2.5 곱하기 0.22를 해주게 되면은 0.56이라는 비중이 계산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면은 이렇게 저베타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계산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4 빼기 0.5를 하면은 3.59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취해주면은 마이너스 3.5가 되잖아요. 이거는 0보다 작으니까 0이 계산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베타 포트폴리오는 자동적으로 비중이 계산되고 고베타 포트폴리오는 비중이 0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저베타 포트폴리오의 비중의 합은 1이 되고 베타가 낮으면 낮을수록 비중이 커지게 되죠. 고베타 포트폴리오의 비중도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K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 값을 사용해주면 되고 4 빼기 0.5를 해주면 3.5죠. 그러니까 이게 0보다 크니까 3.5를 그대로 사용하고 3.5 곱하기 0.222를 해주게 되면 0.11이 됩니다. 똑같이 해주면 이렇게 값이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베타 포트폴리오와 고베타 포트폴리오의 베타를 동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베타에는 레버리지, 고베타에는 디레버리지를 해줘야 되겠죠. 먼저 저베타 포트폴리오는 여기 베타와 여기 비중에 곱을 더해주게 되면 0.75라는 포트폴리오 베타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1 나누기 0.75를 해서 1.33배의 레버리지를 해주게 되면 저베타 포트폴리오의 최종 베타는 1이 되겠죠.
반대로 고베타 포트폴리오의 베타 값은 1.24가 되기 때문에 1 나누기 1.4인 0.81, 그러니까 81%만 투자하게 되면은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1이 되게 됩니다. 즉 이를 통해서 롱숏 포트폴리오가 베타 뉴트럴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BAB 팩터의 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롱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될 거고, 이렇게 해주면은 레버리지가 계산되겠죠. 빼기 이 부분은 숏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될 거고, 이렇게 곱해주면은 디레버리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버리지를 위한 차입 비용만큼이 차감이 됩니다. 먼저 베타별로 나눈 그룹의 알파인데요. 미국 주식, 글로벌 주식, 국채의 결과를 살펴보면 저베타 포트폴리오가 고베타 포트폴리오들보다 알파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결과는 신용, 주가지수, 원자재, 외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산에서 저베타 포트폴리오가 고베타 포트폴리오보다 알파가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롱숏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산에서 BAB 전략은 양의 샤프 지수를 기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베타별로 10분의 1을 나누고 롱숏 포트폴리오를 한 수익률을 비교한 건데요. 수익률 부분을 살펴보면 베타에 따라 수익률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하지만 volatility, 즉 변동성 부분을 살펴보면 베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변동성이 증가하죠. 따라서 이러한 결과 때문에 베타가 낮을수록 샤프 지수가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알파 부분을 살펴볼게요. 캐펜 기준 알파, 3팩터 기준 알파, 4팩터, 5팩터 기준 알파를 살펴보면은 베타가 낮을수록 오히려 알파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롱숏 기준을 살펴봐도 알파가 크고 굉장히 유의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사전적 베타와 사후적 베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베타 뉴트럴 포트폴리오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0에 가까운 베타를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글로벌 주식 대상의 결과도 동일합니다. 베타에 따른 수익률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베타가 작을수록 변동성이 확연히 작기 때문에 저베타일수록 샤프 지수가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롱숏 포트폴리오 경우에도 알파가 굉장히 유의하다, 그리고 베타가 거의 0에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는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입니다. 채권의 베타 같은 경우는 듀레이션을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결과를 살펴보면 채권 역시 만기가 짧을수록, 즉 저베타일수록 알파가 높습니다. 또한 롱숏에 해당하는 BAB 팩터 역시 굉장히 유의한 알파를 기록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